안녕하십니까. 이제 15강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계몽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계몽주의 특징 중에서 그 인간적 자세에 대한 대목입니다. 계몽주의의 인간적 자세. 그런 소제목이 붙어있는 단락입니다. 계몽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르주아 성격이고, 두 번째 합리적인 종교이자 합리성, 세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르주아의 주관적 감정이라고 하는 더 작은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열린 괄호의 4번입니다. 77쪽입니다. 주관적 감정이라고 그랬네요. 주관적 감정이 계몽주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군요. 주관적 감정, 이게 슐라이러마커의 종교적 특징으로 나타난 부분인데, 이게 계몽주의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계몽주의 사람들이 주관적 감정에 치우치게 되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감이 들어오진 않아요. 봅시다. 18세기 문학 가운데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말의 하나는 운다는 말이다. 눈물 흘린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운다. 절망의 황홀경에서도 행복의 황홀경에서도 운다. 그렇죠. 여기서 무엇을 뜻하는가? 18세기는 이성의 세계였지만 그렇잖아요. 계몽주의는 이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합리적 이상주의죠. 그런데 합리적인 그런 특징인데,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감상적이었다고 하는 거네요. 이 이성과 감상, 이게 어떻게 연관될까 하는 거죠. 두 극의 결합이라고 하는 게 극이군요. 극단과 극단이 서로 통한다. 극과 극은 통한다. 그 얘기죠. 사람들의 이성의 원리가 실현된 뒤에 남는 모든 것에 관해서 옳았던 것이다. 참, 그래요. 참.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성적인 원리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실현된 뒤에는 울 수 있는 건데, 기쁘고 행복해서 울 수 있는 거고요. 안도의 울음도 가능한데, 굳이 여기서 그 눈물을 계몽주의 이성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더 가봅시다. 정서적 요소는 합리성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리주의자는 말은, 그렇죠. 이 합리주의가 계몽주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정서는 부르주아 산업에서의 생산과 분배처럼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죠.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정서가 이성에서 배제되고 논의의 기준에 복종하지 않게 될 때 정서는 거칠게 날뛰다가 마침내 자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서주의로 끝나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정서를 배제하다 보니까 점점 더 감정적으로 격하게 된다는 말인가요? 이러한 것은 20세기 인간에게서도 일어난다. 사고의 영역에서는 완전 합리주의자인데도, 생각하는 데는 합리주의적인데도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자제할 수 없는 정서주의에 빠진다. 뭐 그럴 수 있죠. 만일 사람이 합리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의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면 정서에서 이성이 결여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서주의가
무지와 결탁한다면 위험스러운 상황이 빚어진다. 미국에서 위험스러운 것의 하나는 냉전의 선전에 의해서 생기는 무지한 정서주의다. 냉전주의인 거죠. 메카시즘도 무지의 감상 이 결합된 거죠. 무지한 정서주의, 이성이 빠진 감정주의죠. 언젠가 그것은 그릇된 방식으로 폭발될 수 있고 민주제도의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나오네요. 이 위험은 메카시즘으로부터 이 주의 현대적 형태에 이르는 모든 파시즘 운동의 위험이다. 이 메카시즘 제가 읽지 않았는데도 탁 튀어나왔네요. 이번에도. 메카시즘 및 무지한 정서주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종북 좌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지한 정서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툭 하면 종북이다, 좌파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대한민국에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우리는 또한 만일 철학자들이 단순한 논리적 탐구라는 닫힌 영역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절실한 삶의 문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성에만 빠져 있고 삶의 정서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된다면 그럼 정서주의와 무지의 견음으로 이루어진 운동에다 우리 존재의 실질성을 맡겨버리는 결과가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뭐 그럴 수 있는데 맞는데 뭐 이렇게 이게 계몽주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로 이 주관적 감정이라는 요소를 끌어들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있어야 건강한 삶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굳이 이거를 이 계몽주의 삶의 특성에다가 끌어들이는 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억지로 짜맞추는 느낌이 있고 미국의 파시즘적이고 메카시즘적인 운동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계몽주의 삶의 태도 4가지를 봤습니다. 이제 다시 3번째로 계몽주의 내적 갈등. 첫 번째는 계몽주의의 특성들을 얘기했죠. 앞에서요. 봅시다. 계몽주의 했습니다. 특징, 본질 그런 거였어요. 이거 굉장히 앞으로 들어가네. 둘째마당 43쪽부터입니다. 첫 번째는 계몽주의 본질을 했고 두 번째는 계몽주의적 삶의 태도를 했고 세 번째 계몽주의 내적 갈등. 계몽주의 한계가 온다는 얘기죠. 바로 그 앞에서 본 주관적 감정 이 빠지게 됨으로써 일어나게 된 갈등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78쪽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몽주의 안에 있는 갈등을 다뤄야 되겠다. 어느 주의라도 다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거라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아니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변적법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그게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딱 부러진 건 없습니다. 민주 말 그대로 국민들의 주인이 되는 세계인데, 그렇다면 왕정시대나 귀족시대하고 반대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제도가 된다면
이거 무조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도 의회 민주주의냐, 뭐 직접 민주주의냐, 뭐 대통령주의냐, 내각제냐, 뭐 등등 이런 걸로 갈등이 있는 거고요. 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뭐 북한도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니까요.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 국민들이 주인이다 하는 건데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78쪽. 이제 우리는 계몽주의 안에는 갈등을 다뤄야 되겠다. 이 시대 신학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이 갈등에 주목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계몽주의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는 회색적인 이미지는 결코 참된 것은 아니다. 회색적인 의미요? 색깔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각양각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회색이 아니라 천연색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계몽주의 시대에는 우리의 회색적인 이미지가 암시한 것보다 더 없이 풍요롭다. 사실 역사상 어떤 시기라도 완전히 외걸스로만 볼 것은 아니다. 그렇죠. 중세기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도 다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문예부흥을 보고서 르네상스요 보고서 남바바리아의 모든 농민이 16세기 문예부흥을 담당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보스러운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참여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문예부흥을 일으킨 사람은 유럽 전체에 2~3천 명이 지나지 않는다. 아주 소수가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나 이들은 상황을 이해했던 그리고 미래의 지적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들이다. 이처럼 문예부흥은 그 다음에 어떤 시대에 있어도 단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여파를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지하운동이 계속해서 있었다.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이 있다고 표면에만 뚜렷하게 나타나서 표면의 상황에 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운동적인 운동은 반운동적이다. 보통 이제 이거는 반운동적이라기보다는 반동적인이라고 얘기하죠. 반동적인. 이게 반동적이다. 동쪽이다. 반동적이다. 보통 공산주의에서는 저 친구는 반동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새롭게 개혁하고 혁명을 해야 되는데 꼴통이야. 이런 뜻하고 비슷합니다. 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골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동적인 운동은 실제로는 결코 지배적인 것이 못 되었다. 이것은 지적 생활에서나 경제적 생활, 이것은 부르주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거기서나 정치적 혁명에서나 종교적 결과에서나 어디에서도 부르주아의 궁극적 승리를 결코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부르주아요. 이 운동은 계몽주의의 낙관주의적, 진보주의적 태도를 정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실패했고,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거죠. 승리에 참 부르주아가 내적 갈등에 마주치는 모습을 드러냈고, 이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계몽주의라는 거죠. 계몽주의는 실패했고, 승리에 참 부르주아가 내적 갈등에 마주치는 때에는 그 모습을 드러냈고, 르네상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침내 이제 르네상스하고 계몽주의 뒤섞여 있어요. 아니면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게 르네상스가 계속해서 여파를 끼쳤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이름 아니겠습니까?
아주 문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실패했었고 마침 승리했던 부르주아가 내적 갈등에 마주칠 때에는 그 모습을 드러냈고 마침내 20세기의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비하게 됐다. 계몽주의가 더 이상 진보 낙관주의로 저기들의 힘을 떨치지 못하게 되는데 지하운동으로 있었던 르네상스가 큰 영향을 끼쳤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들 지하운동이 그 후의 신학적 논의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이유에서도 여기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첫째 운동은 열린 괄호 1번으로 계몽주의 내적 갈등의 첫 번째 요소로서 우주적 신비비관주의가 나오네요. 비관주의, 낙관주의하고는 반대되는 거죠. 우주적 비관주의가 싹트게 됐다. 그 20세기의 특징들로 나타납니다. 20세기 전반기에는 두 번의 세계적 전쟁으로 인해서 이 비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철학이 거기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그 여파가 그런 운동의 단초가 이미 르네상스가 앞에서 있었던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첫 번째 특징으로 이 계몽주의의 갈등의 요소로서 우주적 신비주의, 비관주의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첫째 운동은 계몽주의 전체에 걸쳐 있는 우주적 비관주의라는 지하운동이다. 계몽주의가 낙관 진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지하에 우주적 비관주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파국적인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반동이었다. 18세기 신학자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것은 내가 목적론적 낙관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텔레올라지컬 옵티미즘, 텔루스란 그리스어로 목적 또는 목표를 뜻한다. 창조세계에 나타나는 신의 목표를 지향하는 규칙적 낙관주의였다. 이건 큰 긍정이죠. 성서신앙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미래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여기 5조가 나왔네요. 기초적 난관주의가 아니라 낙관주의입니다. 신의 목표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모든 것이 인간의 복지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18세기 신학자들이 신의 지혜에 관해서 서술할 때는 언제나 신을 인간의 영광과 복지를 위하여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계를 만들었던 탁월한 기술자로 묘사했다. 낙관주의죠.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신은 해와 달을 창조했다. 신은 인간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밤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게 마음을 썼다. 아무리 작은 것 안에서도 사람을 위하여 있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세계를 만들었던 신의 지혜와 선함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것은 목적론적이며 사람을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어째서 사람은 낙관적이고 진보적이어서는 안 되는가? 어째서 사람은 신이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창조했던 모든 것을 누려서는 안 되는가? 18세기 신학자들이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몰살시켰던 18세기 중엽의 리스본 대지진이었다. 리스본이요. 포르투갈 수도인가요? 이게 리스본 대지진이었다. 20세기의 공포와 비교한다면 그런 정도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할 만하다. 20세기에는 전쟁이 일어났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좁고 문화는 높았던 시대, 곧 인간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던 당시에서
당시에 그것은 놀라운 충격을 주었다. 나타났다. 6만 명의 사람이 리스본의 지진으로 죽었다. 1차, 2차 세계대전 이랬던 20세기에는 정말 이거 6만 명하고는 비교돼서 어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비교하기는 힘든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나를 목적을 가지고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생각한 시대에서 이 사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국, 카타스트로프인 거죠. 18세기의 낙관주의와 진보주의를 흔들었던 요인의 하나는 바로 이 사건이었다. 뭐 이거 하나만은 아니었겠죠. 또한 이것은 어느 때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래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사건을 극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 지진으로 하여 철학자들이 어떻게 흔들렸는가를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그런가요? 철학자들이 기본 생각을 다 포기했을까요? 잘 된다, 선하다, 삶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이 흔들렸다는 건데요. 이것은 초기 괴테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었다. 이 지진이 있은 뒤 프랑스 계몽주의 고전적 대표자 볼테르는 깊은 비관주의적 소설 칸키드를 썼다. 이 작품은 자기 정원으로 은퇴할 것과 세계사와 공포에서 떠날 것을 권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6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세기 어느 때입니까? 정확한 시점 모르겠는데 몇 세기에 르네상스 전후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흑사병으로 유럽 사람들의 거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주적 대재난, 비관주의는 훨씬 전에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있었던 거고요. 리스본 대지진이 큰 충격을 준 거는 맞긴 하지만, 이게 유일한 그런 재앙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그 시대에 낙관주의가 만연해 있을 때이니까 이 지진이 더 크게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도 후에 19세기 진화 사상을 낳는 부르주아 사회에 부단한 진전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그렇죠. 진화 사상 발전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어쨌든 이 비관주의는 점정적인 사상으로 머물다가 후기 쉘링이나 1775년 1854년에 살았던 쉘링,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서 비로소 강력한 철학 운동으로서 앞에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계몽주의의 지배적인 철학은 근본적으로는 낙관주의적이었으며, 그렇죠. 21세기는 새로운 차원의 이 계몽주의적 낙관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이프 니츠의 신종론에서 가장 특징 있게 표현됐다. 신종론 테오데시라고 하는 말은 신을 뜻하는 테오스와 정의를 뜻하는 디케? 두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이래야 신종론은 세계에 있는 악에 대해서 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뜻하게 된다. 하나님이 전능하고 옳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해명을 신종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든 거죠. 여러 가지로 시도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라든지, 이 악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이미 무너졌다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숨겨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테오데시 신종론입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신종론은 계몽주의의 낙관주의 철학에서 이용하는 신종론의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지닌다. 사생은 만일 신이 유하는 세계를 만들었다면 신은 유한성과 관계에 있는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는 점에 있었다. 신은 유한한 것에 모든 한계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이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의 모험이었다. 그래서 신이 세계를 창조하게끔 되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세계는 우리의 세계가 실제로 그러하듯이 모든 가능한 세계 가운데서 가장 잘된 세계가 될 것이다. 가장 잘된 세계, 이렇게 라이프니츠의 신종론에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이 말은 하나의 표가 되었으며 비관주의적 반동이 시작되었을 때 이 말은 풍자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풍자적으로 뭔가요? 이렇습니다. 리스본과 6만 명의 죽은 자들을 보라. 그렇다면 누가 모든 가능한 세계 가운데서 가장 잘된 세계라고 말할 것인가. 이렇게 풍자했다는 거죠. 이것은 반동 현상이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위대한 철학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아니었다. 이러한 것은 가끔 일어난다. 이렇게 풍자적으로 어떤 것을 조롱하거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희화화 시키는 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거지 거대한 철학 사상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은 일이 헤겔에게서도 일어났다. 헤겔도 결국 낙관주의 역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실제로 뜻했던 것은 세계가 전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있어야 될 세계라면 이 세계는 악이 가장 적은 세계, 곧 가장 잘된 세계다. 왜냐하면 신은 유한한 세계를 절대 선한 세계로 만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유한은 그 자체 안에 악의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유한인 거예요. 그 자체 안에 악의 필연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악을 하나님이 제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종론이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말끔하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 방식으로 이렇게 클리어하게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최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 뿐이죠. 이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는 뭐 유한과 뭐 악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요. 문제는 19세기 모든 신학자들에게 반영되어 있다. 이제 19세기는 신학의 역사에서 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집니다. 자유주의요. 그건 낙관적인 거죠. 그 리스본 지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알지만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이프니츠하고 라이프니츠 그리고 헤겔이 신정론의 방식 신정론 그들의 신정론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논리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19세기 신학자들은 결국 계몽주의적 성격을 유지한 겁니다. 이들은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신이 창조한 세계는 선하다. 이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서가 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유한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다. 라이프니츠의 말은
전체 사상에서 따로 뽑혀서 잘못 이해되고 그에 대한 지독한 풍자를 곁들여서 취급되었다. 이건 이제 잘못 봤다는 얘기죠. 풍자적으로 이러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말하면 곤란한 거죠. 예, 계몽주의 근데 저 갈등에서 우주적 비관주의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리스본의 대지진이 계기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극복해 나간 거죠. 계몽주의가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19세기에 그 계몽주의의 낙관적 역사 진보주의가 그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하는 거를 설명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신학적 바탕 혹은 사상적 바탕을 제시한 사람이 라이프니츠와 헤겔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